안녕하세요. 마이크가 그 연결잭이 끊어졌어요. 이게 실수로 이렇게 삼각대가 넘어져가지고. 그런데 지금이 전시 상황이라 말하자면 부품이 고장났다고 수업을 멈출 수가 없어서 오랜만에 다시 오늘은 선생님이 저의 이 생 목소리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워낙 목소리가 커가지고 마이크 없이 해도 실제로 마이크 있는 것처럼 잘 들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그 자료에 대한 저작권 관련 이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차라리 내가 그리자 뭐 이런 생각에서 그 파워포인트 대신에 그냥 칠판에 그리고 내가 또 아이패드에 그림을 그린 지도나 그림을 좀 많이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칠판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 지도가 보이죠? 여기 지도가 보이는데 여기에 이 강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강, 바로 무슨 강이죠? 예, 한강이에요. 한강. 자, 그래서 이 삼국시대 때 대부분의 이 삼국들의 다툼은 바로 무엇을 놓고 이루어졌느냐? 바로 이 강, 한강을 놓고 다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둡시다. 한강. 자, 한강을 차지하면은 뭐가 좋을까요? 일단 한강은 그 다른 강에 비해서 유역이 굉장히 넓고 농사짓기 편한 그 평야지대도 넓어요. 농사에 굉장히 유리하다. 옛날에는 산업사회가 아니라 농업사회이기 때문에 그 농사짓기 좋은 곳이 바로 생산력이 높은 곳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자리가 좋아요. 자리가 아주 좋습니다. 한반도 가운데 있어가지고요. 여기를 차지하면 나머지 두 나라, 삼국의 나머지 두 나라를 이곳을 중심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다에 붙어있죠. 그래서 이 바다를 통해 가지고 중국과 일본과 여기저기를 다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국제 교류에 굉장히 유리하다. 국제 교류에 유리하다는 건 뭐예요? 발달된 여러 가지 그 문화나 문명이나 그 문물을 쉽게 받아들여 가지고 나라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즉, 이 한강을 차지한 나라가 삼국 중에 강대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유리했던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애초에 출발하기를 이 한강에서 출발했던 나라, 바로 백제가 되겠죠. 그래서 백제가 삼국 중에 제일 먼저 전성기를 맞이했던 겁니다.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그 근초고왕 기억나시죠? 바로 근초고왕 때 이렇게 백제가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서 그 북쪽으로는 고구려를 밀어내고 동쪽에는 여러분들 말로 찌질찌질한 신라를 밀어내고 가야랑은 약간 동맹관계를 맺고 중국과 일본과 교류하면서 이 일대 강대국으로서 아주 위세를 떨쳤던 것이죠. 그러다가 저번에 백제를 크게 패한 뒤에 복수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던 고구려의 누구? 그죠? 소스리망 때 고구려가 힘을 키웠단 말이죠. 이렇게 힘을 키운 고구려가 이제 그 소스리망의 아들 광개토 대왕 때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 겁니다. 이 광개토 대왕의 업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문자 그대로 땅을 크게 넓힌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계속해서 그 영토를 크게 넓혔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중국이 분열됐을 때가 우리에게는 찬스였다. 중국이 그래서 고조선 때도 그랬잖아요. 중국이 통일되면 우리에겐 좋지 않고. 마찬가지로 이 무렵에도 중국이 분열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이 남북으로 갈라져가지고 북조와 남조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나라 이름이 북조 남조가 아니라 이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 이 나라 저 나라 바뀌었고요. 남쪽에 있는 나라들도 계속 이 나라 저 나라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면서. 그러나 남북의 대립은 계속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나라 이름을 일일이 부르지 않고 그냥 북조, 남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때 이 광개토 대왕이 처음에 이렇게 등극했을 때 삼국의 형세는 이랬어요. 당시 이제 떵떵거리고 있던 백제, 그리고
구석에 약한 신라 그리고 가야. 이 가야가 여기 이 지도로 보면은 신라보다 작아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낙동강 하구의 평야 지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국력은 더 셌대요. 다만 가야는 그 6개의 가야, 가락북이라 그러는데 이 6개 가락북의 연맹체였어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신라보다 강했는데 이게 6개로 나눠져 있었던 거죠. 그 중에 이제 금강가야라는 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가야라는 데가 있었고 요 정도가 센 가야고 나머지는 좀 약하고 그랬어요. 이 가야는 나중에 잠깐 다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이제 그 나라를 물려받은 다음에 동쪽으로 북쪽으로 그리고 서쪽으로 그냥 계속해서 영토를 넓혀 나갔던 거죠. 그래가지고 동쪽에 갔더니 숙신 나중에 그 청나라 세운 만주족의 조상쯤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가니까 이 조상을 잡아 드시는 고구려 바로 부여. 그 다음에 그 서쪽으로 가니까 이제 여기에 그 선미족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거란족 뭐 이런 그 유목민족들이 있는데 얘네를 또 제압을 하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주리들을 다 차지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남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제 원수를 갚아야죠. 그래서 백제를 크게 쳐 부숴서 한강 북쪽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한강이죠. 저 한강 북쪽에 쭉쪽으로 가면은 아차산 있잖아요. 그 아차산에다가 요새를 딱 지어놓고 이제 호시탐탐 그 건너편에 그 몽천토성, 풍납토성, 백제의 수도 그 한성이죠. 거기를 딱 노려보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나라를 크게 넓힌 광개토 대왕은 얼마나 자기가 자랑스럽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업적을 비석에다가 새깁니다. 그게 광개토 대왕비죠. 광개토 대왕비 바로 이 비석이에요. 비석에다 새긴 이유는 뭐 뻔하죠. 그 종이에다가 혹은 나무에다가 이렇게 쓴 거는 타거나 썼거나 할 텐데 비석에다가 새기면 영원하잖아요. 그 지금도 2000년 가까이 된 16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이 비석에 새겨진 글씨를 아직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비석, 광개토 대왕비에 이런 자신의 업적을 새겨놨습니다. 또한 이렇게 자꾸자꾸 광개토 고구려가 밀고 내려오자 백제가 이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이 고구려를 막으려고 했어요. 이때 백제 연합이라고 하면 이제 북쪽,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때 가야, 그리고 바다에 있던 일본. 자, 왜라고 그때는 우리끼리는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백제가 여기에서, 백제 작전이 이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고구려와 맞설 때 일본군이 이쪽을과 가야의 연합군이 이쪽 신라를 관통하여 이쪽으로 가서 고구려를 친다. 자, 여기서 우리 당시 신라의 위치를 알 수 있는데 이 신라는 지금 이 백제에게 뭐 취급을 당하고 있나요? 그죠?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 백제 작전 뭐예요? 여기서 내가 고구려랑 대치할 때 일본과 가야 연합군이 신라를 통과하여 고구려의 배후를 친다. 이러자 당시 신라는 그때 왕이란 이름도 쓰지 않았어요. 신라의 뇌물 마립간이 갑자기 가야랑 일본 연합군이 막 백제까지 섞여가지고 막 진행하러 들어오니까 큰일 났죠. 그래가지고 고구려에게 대왕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자 열받은 광개토 대왕이 이 남해안까지 내려와가지고 여기에서 그 가야의 맹주였던 금강가야를 아주 박살을 내버리고 건너온 일본군도 박살을 내버리고 그리고 신라 뇌물 마립간에게 자식 너 은혜를 잊으면 안 돼 임마 이러고 하하하하하 이고 돌아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광개토 대왕은 백제를 완전히 찌그러뜨리고 신라는 거의 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속국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렇게 고구려의 전성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광개토 대왕의 뒤를 이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장수왕입니다. 장수왕 여기다 써야지. 자, 장수왕 이름이 좀 재밌죠? 문자 그대로 오래 살아서 장수왕이에요. 당시로서는 놀랄 정도로 당시 그 평균 기대 수명이 40살도 되지 않던 시절에
90이 넘도록 사셨으니까 그 시대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뭐 여러 시대에 걸쳐서 살았던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자, 이 장수왕은 이 북쪽으로는 그 아버지가 다 땅을 다 따먹었어요. 그리고 더 북쪽으로 가면 바이칼호 뭐 이렇게 그런 데 나오는데 그거 되게 춥고 별로 좋은 땅도 아니에요. 그래서 역시 답은 북쪽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본 거냐면은 남쪽에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장수왕은 이제부터 남쪽으로 간다. 그래서 그거를 남진정책, 남쪽으로 진격하겠습니다. 혹은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남하. 자, 그래서 장수왕이 제일 먼저 이것을 실시할 때 했던 게 뭐냐? 아예 수도를 옮긴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여기에 있던 고구려의 수도, 요거를 이제 그 오늘날 그 중국의 그 지안성이라고 부르는, 당시는 국내성이라고 불렀어요. 이 여기에 있던 수도를 바로 지금 북한의 수도인 평양으로 이렇게 옮긴 겁니다. 평양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자, 수도를 옮기는 걸 뭐라 그러죠? 그거를 천도한다 그러죠. 천은 이사 간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도는 도읍, 수도를 이사 갑니다. 바로 어디로? 국내성에서 어디로? 평양으로. 자, 이건 뭐 너무 노골적이죠? 자, 이렇게 남쪽으로 수도를 옮긴다는 얘기는 남쪽으로 계속 밀고내려서 백제를 그냥 지워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시 백제를 다시 공격해가지고 마침내 한강을 완전히 다 차지해버립니다. 그래서 한반도 남쪽까지 깊게 내려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장수왕 때 고구려는 이제 백제를 이렇게 찌그러뜨리고 신라를 이렇게 찌그러뜨리고 가야는 아직 있고요. 그리고 백제, 신라, 이게 다 이제 고구려가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백곡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어요. 한반도에 딱 백곡 같은 자리에 센터. 그게 어디냐면은 충주예요. 지금도 이 충주에 가면은 중앙탑이라는 탑이 있어요. 이게 우리 한반도의 중앙이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 충주에다가 비석을 딱 세우고 으하하하 내가 바로 천하의 주인이다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게 바로 충주 고구려비 되겠습니다. 이게 아버지나 아들이나 비석을 참 좋아하네요. 이때 고구려는 자기가 천하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실제로 고구려라는 나라 이름 자체가 높은 나라 혹은 가운데 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자,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중국 애들은 자기를 중화라고 부르고 주변을 다 오랑캐라고 부르면서 조공을 받았잖아요. 고구려는 어떻게 생각하냐? 장수왕 때 고구려는 자기가 중화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다 조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신라도 조공을 바쳐라, 가야도 조공을 바쳐라, 백제도 조공을 바쳐라, 뭐 다 조공을 바쳐라, 인도도 조공을 바쳐라. 그럼 중국, 자기네가 중화라고 주장했던 중국은 이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야 되는데 두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 자기네들도 갈라져가지고 싸우느라. 그래서 이 갈라져 있는 중국의 힘으로는 이 고구려를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죠. 자, 그래서 당분간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그 중국의 북조와 남조 고구려가 삼각형세를 이렇게 이루고 가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은 고구려에게 박살이 난 백제는 어떻게 했을까? 자, 한강을 상실한 백제. 이거 정말 큰일 났네요. 정말 큰일 날 수밖에 없는 게, 자, 왜 큰일 났냐면은 백제라는 나라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처음에 백제는 여기에 있었던 나라예요. 그죠? 여기에 백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뭐가 있었죠, 원래? 삼한중에, 기억 안 나요? 삼한중에 마한이 있었죠. 그러니까 원래 한강 지역에 있던 세워진 백제가 그 한반도 남쪽에 충청도, 전라도 쪽에 있던 마한에 있던 여러 나라들을 합병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백제란 말이죠. 그런데 이 백제를 세웠던 이 주류 세력들이 바로 자기네 본거지인 한강을 상실한 거예요. 한강을 상실하고 남쪽으로 쫓겨 내려와가지고 옛날 마한에 있었던 곳, 여기가 웅진성이에요. 오늘날의 공주죠. 여기로 쫓겨 내려온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딱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주나라 춘추전국 시대 생각나죠? 춘추전국 시대 때 원래 주나라 왕실이 있던 곳이 그 시안 그쪽이었는데, 그 서주 시대 때 그 시안에 있던 그 주나라 왕실이 그 유목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그 땅을 날려버리고 동쪽으로 도망을 치자 그 다음부터 제후들이 왕알기를 아주 그냥 뭐 우습게 알죠. 마찬가지로 본거지를 상실한 왕족은 다른 원래 있던 여기 토착 세력들인 귀족들에게 굉장히 눈에 가시이자 우스운 존재가 되기 쉽다는 얘기예요. 니네가 새끼 말이야, 우리 잡아먹고 큰 나라 세웠는데 꼴 좋다 이놈들아 이러지. 아우 임금님 본거지를 날리셨으니까 아유 힘드시겠습니다. 저희가 꼭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하고 따뜻하게 맞아드리고 이럴 기대는 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백제는 이 공주로 옮겨오자 도마원 왕실이 그냥 토착 귀족 세력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왕의 암살 당하고 아주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이 어려움을 보고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우선 동성왕 때 이젠 옛날처럼 고구려랑 1대1로 맞짱을 뜰 수 있는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영원히 아니게 된 거예요. 물론 옛날에 그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도 있겠지만 그 관계도 옛날처럼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이 외교를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교역할 수 있는 그 바다의 통로였던 한강 일대를 고구려가 차지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랑 이렇게 막 연락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누구와 연합을 해야 될까? 그동안 우습게 알고 있었던 신라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라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제동맹이라고 합니다. 신라와 백제의 동맹. 자, 이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맺을 때 옛날에 그 나라들끼리 동맹을 맺을 때 배신하지 않겠다 하는 가장 확실한 그 증거가 뭐죠? 둘이 서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친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 신라와 백제는 어떤 동맹을 맺었느냐? 서로의 왕자와 공주를 결혼시키는 혼인 동맹을 맺게 됩니다. 여기에 얽힌 스토리가 바로 뭐냐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서동요라고 하는 노래예요. 물론 나중에 한참 뒤에 임금인 백제 무왕이 바로 서동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또 동서강이 서동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한마디로 뭐냐면은 백제의 왕자가 신라에 가서 신라 공주를 이렇게 음모를 꾸며갖고 결국은 자기 아내로 맞았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 자세한 얘기는 좀 여러분에게 적합하지 않아서 생략합니다. 스스로 찾아보세요. 어쨌든 동맹을 맺고 서로 혼인 동맹을 맺으면서 이제 힘을 다시 기릅니다. 힘을 다시 기르고 그 다음에 이제 무령왕 지금 공주에 가면 무령왕의 왕릉이 있어요. 백제의 옛날 무덤 중에 이게 왕릉이야 하고 정확하게 누구 왕릉이야 하고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왕릉이죠. 이 무령왕 때 마침내 귀족 세력들을 제압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제 드디어 왕국이 힘을 기른 거죠. 그 증거가 뭐냐면은 22개 지역에 담로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22군데 담로라는 것을 설치해가지고 여기에 누구를 보내냐면 왕족을 보내는 겁니다. 즉 이제 이 22군데 왕족들이 가서 직접 이 지역의 귀족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힘이 다시 슬슬 길러지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성왕이에요. 그야말로 뭔가 이룰 것 같죠, 이름부터. 자, 이 성왕은 일단 원수를 갚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웅진성이라고 하는 곳은, 이 공주는요, 이 땅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에요. 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이렇게 임시 수도를 옮긴 것 자체가 고구려가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몰라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좁고 방어하기 유리한 곳에 있었지만은 이 나라를 풍성하게 다스리려면 아무래도 널찍한 평야 지역에 자리를 잡아야겠죠. 그래서 수도를 다시 옮깁니다. 다시 옮겨가지고 바로 여기가 이제
사비라는 곳으로 옮기는데 천도합니다. 사비석으로. 여기가 어디냐면 오늘날의 부여예요. 부여. 왜 오늘날 이 도시 이름을 부여라고 부르냐면요, 백제의 왕가가 부여시예요. 지금도 부여시가 몇 명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 가만히 이거 저번 시간에 얘기 나온 건데, 백제의 왕가가 부여시라는 것 자체가 백제가 어디서 갈라져 나왔다는 걸 보여주죠. 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고구려, 다시 거기에 다시 갈라져 나온 백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부여로 다시 수도를 옮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신라와 이제 동맹 맺은 효과를 봐야겠죠. 그래서 신라와 손을 잡고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자, 신라야, 우리 같이 고구려를 쳐서 여기 한강 일대를 쳐진 다음에 우리 나눠 먹자. 당시 신라의 왕이었던 진흥왕이, 그래, 그러자 우리는 동맹. 그래서 고구려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승리합니다. 드디어 원수를 갚았어요. 드디어 원수를 갚았는데, 그래서 고구려를 한강에서 밀어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돼버렸냐면은 이렇게 돼버립니다. 한마디로 신라가 배신을 때린 거예요. 자, 그래서 신라와 함께 동맹을 맺고 고구려를 격파하는 거예요. 고구려를 격파하고 마침내 한강을 다시 되찾았는데, 그러나 어떻게 된 거예요? 신라가 배신을 때려서 도로 잃어버리고 말았다. 자, 여러분 같으면은 꼴이 이렇게 되면은 그냥 있을래요?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아니 이런 당시 이게 왜 이렇게 백제라고 써 있었지? 이 가야는 이제 망했어요. 자, 아니 이런 자식을 봤나 하고, 좋다, 그렇다면은 네가 한강을 도둑질했으면 나는 아예 신라 니놈을 아주 그냥 끝장을 보겠다 하고 분노의 반격을 합니다만, 그 싸움에서 패하고 결국은 죽궁합니다. 그래서 신라를 다시 공격했다가 결국은 전사하고 맙니다. 이때부터 자, 이렇게 되면은 뭐는 끝난 거예요? 그죠? 나제동맹 이거는 끝난 거죠. 나제동맹은 깨지고 이제 백제와 신라는 다시 원수가 됩니다. 이때부터 신라와 백제가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일어나죠. 참고로 처음에 성왕이 신라에게 분노의 반격을 가할 때 신라는 처음에 이 성왕을 당해내지 못했다 그래요. 못해서 정말 큰 위기에 처했는데, 이때 이 성왕을 격파하고 심지어 이 성왕을 목을 벤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김유신의 할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유신의 집안은 정통 신라의 경주 김씨가 아니라 망해버린 나라 가야의 김해 김씨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갑자기 뒤늦게 나타나 느닷없이 강자로 등장한 신라, 그리고 분명히 존재했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책에 사국시대라고 안 나오고 삼국시대라고 나올 정도로 무시당하고 있었던 가야,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꼭 마이크를 고쳐오겠습니다.